국민일보부터 볼게요. 도들새김 무당층 30% 누구를 덮칠까? 제목을 유심히 봐야 돼요. 왜 덮칠까라는 표현 썼을까요? 뒤에서 랜드슬라이드 산사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덮칠까. 무당층 30%가 결국은 한쪽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글 내용은 뭐 읽어보셨겠지만 어렵지는 않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무당층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저는 보면서 좀 의심을 가는 게 있어요. 젊은 층이 무당층 비율이 높다는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근데 뒤에 젊은 층 얘기는 다시는 등장 안 합니다. 그쵸?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항상 이렇게 뭔가 젊은 층을 또 따로 특별히 강조해서 뺐다는 거는 글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뚱맞은 표현이지만 그 체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소설가 체홉, 안톤 체홉의 법칙이 뭐냐면은 소설 속에 권총이 등장을 하면 그 권총은 반드시 발사돼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소설의 원칙.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회수 떡밥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미회수 떡밥입니다. 젊은 층 얘기를 왜 했을까?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젊은 층 얘기를 저는 굳이 넣길래 쭉 보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어요. 젊은 층이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끝끝내 안 나오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됐을 사족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어쨌건 좋은,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이거 활자낭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굳이 젊은 층의 무당층 비율 갖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건 자, 높은 무당층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계속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굳건한 블록이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굳건한 블록. 이것도 많이 쓰는, 흔히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건, 이런 건 진짜 필자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굳건한 블록이다. 그 다음 이제 다음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까지, 그러니까 이 세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이죠. 이 세 단락에 거쳐서 이제 양비론을 펼칩니다. 여당도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하고. 그 첫 번째 단락은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모두로 들어가죠. 처음에 시작은 여야 둘 다 30% 초반대 지지율을 뚫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냥 집토끼만 지키고 가자, 이런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뭔가 지금 하는 집들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혁이나 쇄신에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너네 하는 꼬라지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 모두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약점을 노출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요. 자, 약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빌미, 그 다음 단락에 아킬레스건, 다 같은 말입니다. 약점, 빌미, 아킬레스건, 동어 반복을 피하면서 이게 다양한 표현을 쓴다는 것도 한번 볼만하고요. 자, 국민의힘은 뭐 일본의 힘 아니냐는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죠. 그리고 어떤 수도권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당당하게, 결국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뭐 표현이 그러네. 일본 편을 들어준다기보다 결국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결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우리 어민들이나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렇게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방류가 돼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스탠스를 잡아버리니까 국민들도 좀 뭔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공세를 했고, 그래서 그런 약점, 빌미를 제공했다고 제기했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 어쨌건 간에 이제 이게 좀 말이 많아요. IAEA가 이 구성이 정말 공정한가? 그래서 정말 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 쪽에서는 IAEA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게 미국과 일본의 입맛에 맞는. 근데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국제 원자력 기구는 솔직히 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5대 핵 보유국 외에는 절대 핵을 못 가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5대 핵 보유국이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거든요. 미영푸중러,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는 이 5개뿐이에요. 딱 공인이 된 나라가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미영푸중러.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냥 국제사회가 공인을 안 해주고 있는 나라가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까지입니다. 이스라엘까지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게다가 이제 북한까지 거기 지금 이름을 올렸어요. 이 IAEA는 어차피 철저하게 강대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어떤 구성 자체가 제3세계라든지 뭐 약소국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는 기구라는 건 사실 정설이에요. 이 발음이 어렵네요. IAEA는 원래 하는 일이 이 5개 나라 외에는 핵을 절대 못 가지게 한다는 걸 철통까지 지키는. 그래서 이 IAEA가 봤을 때 말썽꾼들이 누구냐? 사고뭉치들이 마지막 줄에 시리아, 이란, 북한. 시리아도 사실 뭐 핵 보유한다는 얘기가 있고, 어쨌건 시리아, 이란, 북한이 이제 핵 개발하려고 12호는 그레고리력에서 한해의 했을 마지막 때, 날이며 네. 30일이 그래서
이 사고 뭉치들을 갖다가 견제하는 기구거든요. 핵을 더는 그러니까 핵 확산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좀 얘가 좀 엇나가지만 이것도 좀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기존의 기득권, 핵을 가지고 있는 5개 강대국의 기득권을 인정을 하면서 명분은 그래요. 더 이상 핵 확산을 허용을 해버리면 진짜 이제 이 지구 멸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딱 여기까지만 우리만 가질게. 근데 더는 갖지 마 이거거든요. 이게 뭐 공정한가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건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자체가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편성이 된 기구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긴 해요.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찰떡궁합이니까 이게 과연 공정할 것이냐. 그런 비난도 있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고 뭐 어쨌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조금 좀 수세에 몰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뭐 윤지옥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국제 원자력 기구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이게 진짜 대표적인 국제사회 문제아들입니다. 시리아, 이란, 북한. 너네는 시리아, 이란, 북한밖에 없는데 여기 동조를 하느냐.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어쨌건 비판을 받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두 당을 같이 묶어서 비판을 합니다. 자, 원자력 전문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안전하다는 거 알면서도 내 악의적 선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또 한마디 했죠. 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면 원래 당적 보유 못합니다. 의장 되는 순간에 당적 버려야 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에요. 지금은 당적이 없지만 민주당 사람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하고 협상에 있어서 지렛대로 삼아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너무 순순히 그냥 오케이 해버리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약간 밀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어느 정도 밀당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해. 나는 해주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우려해. 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잖아. 이걸 갖다가 뭔가 좀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밀당을 좀 해서 우리가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올 수가 있었을 텐데 덜컥 해준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실제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이 문장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조언한 것을 여야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잘 보면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은 정부 여당에다가만 한 소리예요. 그쵸? 여야 모두라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글 교육을 제대로 안 받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단락은 이 문단은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 모두를 갖다가 좀 비판하는 건데 적어도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멘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역쟁을 뭐 지렛대로 삼아 얘기죠. 정부 국민의힘 쪽에다가 여당 쪽에다가 쓴소리를 한 건데 이것을 여야 모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기 여야 모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민주당 비판했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바뀝니다.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앞에 처음 두 단락에서 무당층 얘기가 했고 그 다음에 이 세 부분에서는 세 단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에 관해서 양당 모두 이제 양비론을 펼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더 얹었어요. 지금 한창 핫이시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둘 다 지금 욕을 먹고 있죠.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뭐 다신 내용이니까요. 이제 뒷 사설에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원희룡 초강수를 뒀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권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 곱지 않은 이유는 이 다음 사설에서 나옵니다. 자, 모 의원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개파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이랄까? 이제 반찬 투정한다고 아빠가 밥상을 엎어버린다. 예. 수건 사업인데 국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근데 민주당도 잘하는 건 없다고 비판하는 거죠. 의혹은 파헤치되 좀 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건 양비론 또 한 번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무당파이가 이제 다시 또 등장을 해요. 드디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왜 이 마지막 단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글은 기승전결이잖아요. 기승전결. 결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승전을 펼친 겁니다. 잘된 영화나 잘된 소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잘된 영화나 잘된 소설은 마지막 5분, 마지막 10분을 위한 빌드업이다. 마지막 5분, 10분의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도 뭐냐면은 여당, 야당 다 양비론을 길게 펼쳤잖아요. 뭐냐면 결국은 양당 모두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니네가 있기 때문에 무당층이 이번 선거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경고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랜드슬라이드 산사태로만 알았는데 이게 선거에서 이게 실제 사전 찾아보니까 선거에서 압승이란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건 재미삼아 알아두면 좋죠. 참
1800년대 그 신문 기사, 뉴욕타임스 신문 정치 기사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하죠. 근데 이 뜻이 재밌어요. 뒤에서 나오면 아시겠지만 이 산사태가 왜 산사태냐? 이 무당층이 한쪽에 쏠려버리면은 그 쏠린 쪽에 있는 반대편의 정당은 이제 죽는 거죠, 그냥 덮쳐서 그냥 압사절 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계속 양비론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융통성 없고 고집센 모습만 보이고 비전도 없고 매력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둘 중에 덜 미운 쪽에 한쪽에 쏠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정말 무당층 30%가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은 한쪽은 이제 폭망을 하는 겁니다. 한쪽은 쪽박을 차는 거겠죠. 그래서 산사태와 같은 패배에 уч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산사태라는 제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름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어떤 그 정치 이슈를 갖다가 함축해가지고 지금 가장 핫한 게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잖아요. 뉴스의 거의 반 이상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합쳐서 양당 모두를 갖다 좀 정신 차려라라고 쓴소리를 하는 글인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일보죠. 김희원 칼럼 보실게요. 원희룡의 잘못된 도박. 제가 이 글을 고른 이유는요. 상당히 글 중에서도 이제 그 전문 칼럼니스트 이제 논설위원 글 중에서 좀 맛깔스럽게 잘 쓰는 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읽어보니까 잘 썼어요. 표현이 좋은 표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골라봤고요. 이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희룡이라는 인물을 조금 가볍게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서 약간 대선주자급이라고 할까 우리가 잠룡이라고 하죠. 잠룡. 예, 잠룡. 잠자고 있는 용들. 예, 물에 잠겨 있는 용들. 잠룡. 대선주자급 인물이면 조금 한번 알아둬도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원희룡이라는 이름을 언제 봤냐면요. 대학교 1학년 때 고시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때는 합격 수기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공부하려면 방법론이나 무슨 책 봐야 될지 먼저 선배 합격자들이 합격 수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 원희룡이 이 원희룡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예, 원희룡 당시 그땐 검사였을 거예요. 합격기를 봤었는데 굉장히 지금 감명 깊게 봤어요. 정말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예, 말 그대로 개천에서 난 용입니다. 개천에서 난 용. 제주도 사람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살았죠. 근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집이 장사를 하다가 망했는데 아버지가 서점을 했대요. 해피되면 망했는데 서점이 망했대요. 집에 책이 잔뜩 쌓였으니까 어렸을 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 됐겠죠. 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집이 망해도 뭘 하다가 망했느냐가. 예. 집이 서점을 하다 망해가지고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답니다. 군대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5살 때 부모님 리어카 끌고 다니며 장사를 하셨대요.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5살짜리를 갖다가 어디 따로 애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부모님 장사를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애를 데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리어카를 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바퀴에 찧어가지고 발가락이 거의 절단이 됐대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갔어요.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뭐 항상 이런 분들은 뭔가 스토리텔링 있죠. 지어낸 얘기건 실화건 실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 평범하게 살았는데 빚쟁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빚독촉하면서 이제 마룻바닥에다 칼을 꼽는 걸 봤대요. 어린 나이 그걸 보고 가난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내가 이걸 공부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시골 제주 그 중문 서귀포 중문 단지가 지금 거기 신라 호텔 롯데 호텔 있고 거기가 엄청 번화한데 옛날에는 진짜 완전 깡촌이었답니다. 그 깡촌 제주도 안에서도 깡촌에서 결국은 가난을 딛고 이 당시에도 이제 지금 수능도 그런가 봐요. 전국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있었나 봐요. 학력고사 시절인데 전국 모의고사를 원희룡 당시 고등학생이 12번을 봤는데 12번 다 전국 1등을 했대요. 이거 사람이 아니죠, 이거 진짜. 모의고사 12번 전부 다 1등을 했대요. 결국 82년도 학력고사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82년도에 이제 젊으신 두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때 보면 학력고사 수석들은 꼭 저녁에 9시 뉴스데스크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레파토리가 있죠. 수능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그냥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만 열심히 봤습니다.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이래요. 원희룡 이분이. 처음이래요. 찾아봤어요. 처음이래요. 근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원희룡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시에 방송국에서 그 멘트를 써줬대요. 왜냐면 이때 당시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정권이 과외금지령을 내렸잖아요. 학원 다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 이런 걸 홍보 순으로 써야 되니까 교과서만 학교 수만 충실히 들어도 너네 전국 1등 할 수 있어 뭐 그럴 거겠죠.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인생을 바꾼 사건을 만나요.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는 정말 80년대 초반이니까 정말 살벌한 시절이잖아요. 학생운동 치열하게 하고 이제 근데 서울대 군에 이제 정경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생들이 이제 못 참고 들고 일어난 거죠. 동료 학우를 성추행했으니까. 그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서 며칠 있다가 나와요, 이분이. 감옥에 있다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관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노동운동을 했어요. 노동운동. 구로공단에 위장취업을 해서. 왜 위장취업이냐면요. 80년대 초반에는 그 당시 전두환 정부가 가장 경계한 게 뭐냐면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이 결합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실제 당시 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학생 신분을 가면 공장에서 절대 안 받아줘요. 그 당시 이제 이 통제가 심하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가명을 쓰든지 뭐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든지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아닌 것처럼 해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해서 주로 했던 게 이제 노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조 만들고 이제 8년 동안 구로공단에서 위장 취업하면서 이제 이분 수기 읽어보면은 정말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89년도에쯤에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을 합니다. 그때 89년도에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이제 패배를 한 시점이죠. 동구권도 그렇고. 그걸 보고 이제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졸업을 하고 사법시험 준비해가지고 또 사법시험도 수석을 해버렸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 김희원 칼럼이 전에도 쓴 그 1년 전에 쓴 칼럼도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대통령을 시험 성적 가지고 보는 다음에 원희룡은 진짜 대통령이 됐을 거로. 예.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분이. 엄청나죠. 또 나름 학생 운동에 거의 10년 가까이 투신을 했다는 좀 그런 스토리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검사 생활 하다가 이제 정치권 콜을 받고 정치 입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원희룡 장관 지금 국토부 장관 되고는 굉장히 구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제주도지사를 했었잖아요. 고향 제주도. 근데 제주도지사 할 때 굉장히 성공적이었답니다. 제가 그 데이터 찾아봤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나 어떤 그런 모든 면에서 최하위권이었는데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제주도를 갖다가 완벽하게 끌어올렸던. 예. 여러 가지 좀 공과 과가 있는 사람인데 이 김희원이라는 분은 이 칼럼을 굉장히 좀 애정어린 질책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전에 썼던 칼럼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 한국일보 김희원 논설위원이 봤을 때는 원희룡을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애정어린 쓴소리를 한 겁니다. 글이 좀 재밌어요. 일단 구조가 상당히 좀 좋은 구조예요. 뭐냐면은 제 단락별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맹비난을 합니다. 상당히 좀 독설을 퍼부어가면서 비난을 해요. 굉장히 회초리를 세게 내리칩니다. 자, 제목이 뭐죠? 원희룡의 잘못된 도박. 이 제목도 잘 지었어요. 왜 잘 지었냐면요. 이 글의 어떤 각 단락의 주제들을 모았을 때 제목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일단은 도입부에서 첫 단락에서 원희룡 장관을 갖다가 굉장히 원색적으로 회초리질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요. 도박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박. 너 지금 원희룡 도박하고 있구나. 세 번째 단락은 뭐냐? 근데 그 도박 잘못됐어.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원희룡의 잘못된 도박이 이 단락의 주제만 뽑아가지고 제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렇게 간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은 뭐냐면 이제 원희룡, 인간 원희룡이 정치인 원희룡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를 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읽어보셨겠지만 자 세죠? 오버액션. 자 저번에 우리가 봤던 사설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의혹 제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면 해명하고 합리적 노선을 채택하면 될 일이지 좀 너무 세게 말이 나갔어요. 민주당의 날파리 손동 어쩌고 뭐. 자 도로 건설이 이거 맞는 말이죠. 장관 마음대로 처분해되던 개인 사업인가? 아니죠.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이 네 기분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거냐? 아니란 얘기죠. 자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아시죠? 같은 국민의힘이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대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걸 갖다 일개 장관이 어떻게 지 맘대로 취소를 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결국 지금 이제 원장관하고 여당은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했대요. 자, 사과하면 재추진하겠다 수습 중인데 인질극이다.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죠. 어쨌건 간에 뭐 기다 아니라 말은 많지만 예타 통과된 노선을 갖다가 김건희 여사 일가 가까운 땅으로 변경한 것 다 의심할 만하다. 무리가 아니다. 그 여파가 왜 양평 국민들에게 미치는지 도통 납득할 수 없을 뿐이다. 도통 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도무지. 그렇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첫 단락에서 굉장히 회초리질을 세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바로 도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나오죠. 고속도로를 묶고 우리 그 타짜 보셨어요? 묶고 더블로가? 예. 이거 공식적인 표현 아닙니다. 이 묶고는 지금 도박판 용어예요.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자, 고속도로를 묻고 정치 생명을 걸어 원장관은 거대한 도박판을 벌렸다. 그는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재명한테는 민주당 간판으로 한번 붙자 그랬어요. 자, 판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갖다가 민주당까지 끌어들이고 이재명까지 끌어들이고 장관직까지 걸었어요. 판을 키우는 이유는 또한 다수가 짐작한다. 일단은 윤 대통령으로 의한 충성심을 내보이고 대중에게 자기 존재감, 야당 대표급으로 끌어올리는 계산일 것이다. 어차피 지금 이게 의혹 제기가 됐고 이제 문제는 커지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머리 좋으신 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진짜 계산 끝에 나온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에 그냥 좋다 이걸 갖다가 한번 뭐 아니면 도다 한번 도박 가보자. 이런 계산 끝에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 자, 근데 지금이 크게 베팅할 시기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도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락에서 이 도박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안 잊힌 정치인으로 살았게. 굉장히 제 기억에는 이 전전 대통령 선거 때만 하더라도 그 경선 나왔었나요? 아무튼 굉장히 대선 후보급으로 경선 후보까지 등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조금 묻혔죠. 자, 이렇게라도 이름값을 높이려 했는지 모른다.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신문지상에 이름이 계속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안 좋은 쪽으로라도 잊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죠. 그러나 자, 도박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결국은 도박에서 돈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까지 타락하고 있다. 뭐 이제 이 부분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이 조선일보 건설노조원 분신 방조설 보도 이거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이제 건설노조원 분신 방조설 분신을 갖다가 이제 노조에서 방조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게 오보로 판명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숟가락 얹어버린 거예요. 막 괜히 이제 좀 센 발언을 또 원장관이 했어요. 결국 나중에 월간 조선이 사과한데도 그는 의혹을 거두고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다. 우리 엊그저께 봤죠. 원장관이 사업 엎어버리면서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주 가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먼저 인간이다라고 했겠니. 자, 도박 그리고 잘못된. 자, 여기까지 해서 원희룡의 잘못된 도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단락에는 나름 애정어린 약간의 뭔가 일말이 그래도 뭔가 좀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미지가 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자,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앞에 단락에서 말한 이 잘못된 도박의 결과, 그 결과 인과관계로서 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너 지금 이미지 망가지고 있다.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자, 몸값을 키웠다고 착각하겠지만 더 큰 정치, 마지막 줄이요. 몸값을 키웠다고 착각하겠지만 더 큰 정치의 길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조언을 하고 있죠. 논란을 만들어 이름을 떨치는 것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결국 뭐냐면은 논란을 만들어 이름 떨친다고 해서 큰 정치인이 되는 거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전 칼럼에서 제가 찾아서 읽어봤는데 상당히 좀 기대감을 표시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좀 약간 띄워주는 글이었어요. 1년 전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자기가 칭찬한 사람이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 김희원 씨도 좀 이제 머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썼을 것 같아요. 당부했었다. 적잖이 씁쓸하다. 지금이라도 다수의 실망을 그리고 자신의 타락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충고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몇몇 표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센 표현이긴 하지만 재밌고 글의 구조가 이런 글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아침에 제가 사설을 한 몇십 개를 보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깔끔하게 좋은 글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보면은 중언부언했거나 약간 그냥 봐도 다시 볼 필요 없는 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좀 너무 건방지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잘 쓴 칼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가볍게 그냥 토막상식 하나 기억하자는 뜻에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시초가 이분이라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이름도 어려운 이분께서 일제시대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일 하셨고 다시 또 이제 전쟁 때 다시 오셔가지고 실제 이 부산 메리놀 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정말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근데 이제 금융 시스템이 없었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나고 사회가 피폐해지면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고리대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된 금융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게 되면은 결국 없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 쓰게 되고 빌려 쓰는데 이자는 엄청나게 높겠죠. 살인적인 금리.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신의 그 전 경험을 살려서 최초의 신협을 대한민국이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시초가 돼가지고 저도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좀 배웠어요. 상식이죠. 경상남도에서 최초의 이제 새마을금고가 이제 탄생을 했나봐요. 63년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확장이 돼서 결국 지금의 오늘날의 새마을금고가 됐다. 이런 글은 제가 그냥 뭐
글을 갖다 분석해 보기보다도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서 토막상식 넓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다 보셨죠? 지금 새마을금고. 예. 근데 지금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뭐 별 얘기 다 오더라고요.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갖다 그걸 갖다 풀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일단 도미노식 예금 인출 사태 세 글자로 뭐죠? 뱅크런입니다. 뱅크런. 예, 은행으로 막 달려갑니다 지금. 근데 일단 이거는 지금 막았는데 좀 아직 불안이 다 가신 건 아니다 하면서 이 글은 이제 마지막 이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체킹을 해보기 위해서 실제 가브리엘라 수녀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 근데 뭐 경제부 기자가 거짓말을 쓰진 않았을 테고 이런 말 했겠죠?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저는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체킹을 해놨다 나중에 정말 써먹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성장은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근데 결국은 그 넓어지는 가지를 뿌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장을 하는 것만큼 그만큼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튼튼하게 갖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행에 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은행이라는 게 여신수신하면서 돈 장사를 하면서 부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은행 자체의 그 내실성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뭐라 하더라? 하여튼 뭐 지급 준비율이라고 할까요? 어쨌건 은행 자체가 새마을금고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급 여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갖다 이 뿌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지급 여력이죠. 지급 여력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급 준비율이라고 제가 경제 쪽에 아껴서 지급 준비율이나 지급 여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건 간에 뭐냐면은 전체 어떤 그 은행의 금융기관의 자본이라고 할까 자본금의 얼마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돈 찾으러 왔을 때 꺼내줘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권의 문제를 부실금융의 문제를 또 빗대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